자, 12장인데 12장은 여러분들 쉬워요. 10장하고 11장이 특히 10장하고 11장이 여러분들 갑자기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특히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할 때 회계가 좀 잘 안 들린다라고 하시면 그쪽과 관련된 이론을 여러분들 별도로 영상 찾으셔가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찾으셔가지고 꼭 보시고 다시 세법 들으셔야 돼요. 알죠? 회계가 연결이 안 되면 일단 법인세 연결이 일단 안 돼요. 그거 좀 명심하시고. 아셨죠? 혹시 오래돼서 되셨으면. 자, 보시죠. 일단 12장 부당행 계산부인. 자, 여기 여러분들 일단 여기에서 12장은요 무조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예요. 알죠? 그래서 꼭 전제를 특수관계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보시죠. 보시면 자, 여기 갑법인이 흑자법인이고요. 그다음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인데 적자법인이래요. 거기 가정을 할게요. 네, 보시면 네, 여기 자, 을법인 있잖아요.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갑법인한테 시가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거, 임대를 해줘가지고 시가 임대료는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을법인이요. 임대료는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갑법인이 얼마를 줬냐면 을법인한테 150원을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을법인은 분명히 이득 받죠. 왜냐하면 시가 임대료 100원 받아야 되는데 150 받았으니까. 맞죠? 반대로 갑법인은 임차료죠. 맞죠? 갑법인은 임차료를 100원 주면 되는데 150원에 줬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이득을 받냐면 을법인이 이득을 받고요. 갑법인은 손실을 본 거예요. 아시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을법인은 적자가 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갑법인은 흑자가 100원이래요. 이렇게 가정해볼게요. 원래. 그러면 우리가 이 거래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익이 있어요, 없어? 전체 거래 놓고 보면 이익이 없죠. 왜냐, 을법인은 이익 받고 갑법인은 손실 봤으니까 전체적인 거래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득 보는 놈도 없고 손실 보는 놈도 없는 거예요. 전체 거래를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을법인 입장에서는 적자가 원래 100원 있었어요. 근데 50원 이득 봐봤자 적자가 50원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적자가 50원 세금의 증가가 없어. 그러면 이득을 봤는데 적자가 100원이에요. 그럼 이득 50원 봐봤자 여러분들 손실이 50원이니까 세금의 증가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갑법인이 흑자법인이에요. 그럼 50원 손실 보면 100원에서 50원만큼 줄죠. 그러면 50원만큼 세금이 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체 거래를 놓고 보면 손익의 차이는 없는데 이 세금의 증가가 없고 얘는 세금이 감소하는 거니까 세금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놈 있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본 놈은 뭔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봐요. 그래서 그게 부당행위예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부당한 행위로 봐서 여기서 계산은 뭐냐면 회사 너희가 계산한 걸 그 뜻입니다. 회사 너희가 계산한 걸 세법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손실을 인정하지 않겠다. 회사 너희들이 계산한 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가 기록한 걸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요. 그럼 세법은 항상 좀 이따 하겠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대로 거래를 일단 해야 돼요. 자, 그럼 아래 분계 보시죠. 아래 분계 보시면. 이거 해볼게요. 자, 분계. 자, 장부는 보시면 갑법인 분계예요. 자, 갑법인은 임차료 150원 나갔죠. 150원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150원, 차변에 임차료 150원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되세요? 근데 세법 뭐냐면 현금은 150원 나갔죠.
너희들이 계산한 요 150원 인정하지 않겠고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게 시가예요. 그럼 시가 100원 줘야지 150원이 말이 되니? 이렇게 해가지고 세법은 임차료를 150원이 아니라 시가인 100원 준 것처럼 봅니다. 맞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 50원 더 줬잖아요. 50원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자한테 더 줬죠. 더 줬으니까 이거 사유출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송금불산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송금, 불산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54유출 이렇게 갑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여러분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 제가 방금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여기, 적자 본 놈이 이익 보고, 흑자 본 놈이 손실 보면, 이럴 때만 부당행위처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은 제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라는 뜻에서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그거 안 따져요. 적자인지 흑자인지 안 따져요. 그냥 무조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면 무조건 부당행위로 봐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알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흑자법인이 손해보고 적자법인이 이득보고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무조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무조건 부당한 행위로 추정합니다. 추정. 알죠? 자, 보시죠. 자, 여기. 자, 항상 여기는 12장은 무조건 특수관계자의 둘이, 보시면, 자, 을법인이 갑법인한테, 지금, 갑법인이 임대주는, 이번엔 반대. 자, 갑법인이 을법인한테 임대를 해준대요. 그리고 시가 임대료는 1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원. 근데, 실제로 갑법인은 을법인한테 얼마의 임대료를 받냐면, 60원 밖에 안 받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서 누가 손해예요? 그렇죠. 갑법인이 손해죠. 임대료 100원 받아야 되는데 60원 받고 있으니까 손해. 을법인은 이득. 을법인은 거꾸로죠. 임차료 100원 내야 되는데 60원만 내고 있으니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을법인이 이득, 갑법인이 손실. 됐죠? 그러면 일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놈 무조건 부당한 행위예요. 부당한 행위로 추정.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부당한 행위로 봐요. 세경검수 무시하시고 부당한 행위로 봐요. 자, 부당한 행위로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유유출은 적자법인이면 여러분 만약에 얘가 적자법인. 그럼 적자를 만약에 100원 본대요. 그래서 사유유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유유출하면 상대방이 여러분들 근데 상대방이 대표이사면 우리가 소득세 두드려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유유출 자체가 제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적자가 여러분 가끔씩 오해하시는 게 적자가 100원이에요. 맞죠? 그럼 100원이면은 이때 우리가 사유출은 무조건 일반적으로 송금불산이 만약에 이게 상여예요. 만약에 상여라고 해봐요, 여러분들. 그럼 상여라고 하면 대표자가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유출 자체가 여러분 제재예요, 항상. 자, 다시. 자, 그래서 얘가 손실 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장부는 여러분들 임대료 얼마 잡았을까요? 장부는. 임대료 60원 잡았고 60원 받았으니까. 맞죠? 하지만 세법은 임대료를 100원 받은 것처럼 보는 거예요. 시가 임대료. 아시죠? 자, 그래서 얘를 송금 불산입 44유출 이렇게 처리해요. 일단은 사유출로 귀속자에 따라서 상여, 우리 배당, 기타 사유출 같은 걸로. 자, 그럼 보실게요. 분계. 이게 처음 보실 거예요, 분계를. 이제 이 분계를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유출을 좀 제가 바로 사유출을 좀 다른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뭐냐면, 자, 장부에서 갑법인은 임대료 60원 받았잖아요. 60원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60원, 대변에 임대료 60원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야, 너희들은 임대료 60원 받았다라고 하지만 세법은 너희들이 계산한 임대료 60원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부당한 행위로 봐서 그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임대료 시가로 다시 계산하겠다 100원. 그래서 분기가 이래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배우신 사회유출은 뭐예요? 부당한 유출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부당한 유출이에요? 아니죠. 부당한 유출이 아니라 부당하게 덜 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유출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사회유출은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부당하게 유출하면 상대방한테 반대로 부당하게 이익을 줬다라고 했죠. 내가 부당하게 유출하면, 유출하면 상대방은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게 사회유출의 정의예요. 사회유출은 부당한 이익을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 되세요? 그럼 우리가 부당하게 이익을 분배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당하게 더 줘도 이익을 주는 거지만, 부당하게 덜 받아도 이익을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사유출 정의예요. 사유출은 여러분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보시는 건 다 송금불산입이거든요. 근데 12장에서 우리 실기에 출제되는 건 입금산입 쪽이에요. 일단 입금 쪽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덜 받아도 세법은 그 상대방한테 이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유출은 부당한 이익의 분배예요. 상대방한테. 그게 제대로 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빵꾸 나는 차변에 사유출 이렇게 해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니까 이게 바로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설명드려볼게요. 이 분계를요. 어떻게 하냐면 이 분계를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세법은 얘를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그럼 세법을 일단 임대료 100원으로 본다라는 건 동의되시죠? 세법상 임대료 시가로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현금을 100원 받은 것처럼 봐요. 일단 이렇게 야 시가 임대료 넌 현금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맞죠? 그럼 상대방이 얘기해줘요. 갑법인이 전 임대료 60원밖에 안 받았는데요? 왜 100원 받았다라고 하세요? 그러겠죠. 그럼 세법은 일단 너 시가 임대료 받았다. 받자마자 상대방한테 특수관계자 일법인한테 40원을 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받자마자 시가 임대료 받자마자 그 즉시 바로 줘버린 거예요. 그럼 부당하게 특수관계자한테 준 거죠. 부당한 유출. 그래서 차변이 사유출되는 거예요. 부당한 유출했으니까 사유출이다. 이게 원론적인 분계예요. 알죠? 그거 시가 임대료 받자마자 그 즉시에 현금 40원만큼 상대방한테 부당하게 유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죠? 그럼 이 분계 합치면 여기가 60원일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원래 분계를 이렇게 끊는 게 맞는데 실제로 사유출은 부당한 이익의 분여예요. 알죠? 이익을 주는 건 부당하게 덜 받은 거잖아요. 부당하게 덜 받아도 상대방한테 이익을 준 거예요. 되세요, 이 분계? 오케이? 세법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다라는 거 원래는 표정 안 좋으신데? 자, 그러면 이 세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장부는 수익 60, 세법은 수익 100, 그래서 입금 산입에 여기는 송금 불산입이 여러분들 송금 불산입에 익숙하실 거예요. 입금 산입에 여기는 그래서 입금 산입 부당이익 계산부인 44유출 여러분 자꾸 유출에 이걸 하시는데 유출이 핵심이 아니라 이익을 상대방한테 부당하게 주면 돼요. 그게 사유출 정의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득 보면 어차피 세금이 늘잖아요. 그건 인정? 아시죠? 이거는 제재 없고요. 오케이?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있네. 제가 써놨어요, 여기. 부당하게 상대방한테 이익을 준 것. 부녀가 줬다. 부녀가 실제 법문장이고요. 부녀는 줬다 그 뜻이에요. 알죠? 부당하게 더 줘도 우리가 이익을 준 거지만 부당하게 덜 받아도 이익을 준 거예요. 여기 핵심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일단 부당이익 계산부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요건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그럼 일단 부당행위가 뭐냐?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돼요. 알죠? 즉 손해봐야 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건 좋아요, 세무서가. 세금 많이 낼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엔드 요건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좀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특수관계자예요.
특수관계자인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거 제작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컴퓨터를 사요. 컴퓨터를 사는데 여러분 컴퓨터가 200만 원짜리래요. 맞죠? 시가가. 근데 제가 모르고는 아니고 시가 200만 원짜리인데 제가 201만 원 주고 201만 원.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201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맞죠? 그럼 제가 1만 원만큼 손해봤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손해봤잖아요. 생각이 그런 거. 오씨, 1만 원만큼 손해보셨네요?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재! 너무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여유분을 줘야죠. 이 정도는 손해봐도 괜찮다. 알았죠? 그래서 뭐냐면, 5%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럼 요거예요. 현저한 이익, 좀 이따 할 건데, 이게 5% 이상이에요. 내가 손해본 게 5% 아래면 괜찮아요. 5% 미만이면. 알죠? 자, 그러면 특수관계에는 항상 행위 당시에, 정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맞죠? 그 부당한 행위를 할 당시지, 기말 현재가 아니에요. 12월 30일에.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미 했었죠. 여러분,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자 아니라고. 삼성전자 여러분 특수관계자 아닌 거예요. 아주 감두들 맞아. 하지만, 임직원은 특수관계자라고 했었죠. 경제적 이득을 받으니까. 그렇죠? 직원은 특수관계자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는 딱,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시고 딱 보시면 손해본 거예요. 전부 다. 알죠? 고가 매입, 손해. 저가량도 싸게 판 거 손해. 그 다음에 용역, 고가 매입. 이게 뭐예요, 용역? 내가, 비싼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아니, 비싼 용역을 제공이래. 내가 비싸게 용역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알죠? 용역 저가량도 내가 용역을 제공했는데 낮은 대가 받는 거. 딱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네, 용역에 우리가 뭐 임대도 있고 금전도 있고 건설인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금전 쪽이에요. 실기 때는 금전. 특수관계 가지금이 또 나와요. 알죠? 여기는 가지월금이 또 나오거든요. 가지월금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법에서.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 자,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뭐냐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거 문제 안 삼는 거. 회사가 여기. 출자 임원 뺀 나머지한테 사택 제공 있잖아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 받는 거 인정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낮은 이자 받는 거 문제 없었죠? 누구만? 중소기업 직원만. 맞죠? 기억나시? 나머지는 다 문제 삼았고. 그래서 요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가 양도지만.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예요. 자, 둘 중에 5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 대비 5% 이상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5%는 안 되는데 3억을 넘게 하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부당한 행위를 보는 거예요. 알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500억짜리 있잖아요. 500억짜리 기계를 4억 주고 샀대요. 500억짜리 기계를 4억 주고 샀대요. 알죠? 그럼 분명히 5% 차이 안 나요. 손해본 게. 500억에 5%면 25억이죠? 25억. 그 524억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걸로만 따지면. 맞죠? 524억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504억 주고 샀다라고 했죠? 그럼 3억 넘잖아요? 그럼 부당행위예요. 알죠? 그래서 금액 요건도 있다라는 거예요. 5%도 있지만. 알았어? 이건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계산기 두드리시면 나중에. 물론 우리 시험은 컴퓨터 알아서 해줘요. 해줘가지고 5% 미만이거나 3억 원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안 걸어요. 그렇죠? 자, 됐고 넘어갈게요. 이건 무시하시고, 이건 뭐 컴퓨터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예전에는 설명 열심히 했는데,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말문제만 대비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 맨 아래 거예요, 맨 아래 거. 자, 말문제인데요. 우리 시험에 가끔씩 말문제로 시가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시가라는 건 당연히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해야 돼요. 그래서 제3자와의 거래해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뭐 우리가 반복적,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그냥 제3자와의 거래라는 뜻이에요. 알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3자와의 거래가 아니더라도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산 중에서. 주식입니다, 주식. 특히 상장 주식이죠, 여러분들. 상장 주식은 당연히 제3자와의 거래죠,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상장 주식은 제3자와의 거래가 아니라요, 그 거래 당시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내 거래 시 해당 가격, 그렇죠? 장외 거래 시 거래일의 종가. 그렇죠? 장외 거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의 거래예요, 여러분. 시간의 거래. 그렇죠? 장내 거래라는 건 우리가 그 시간 내 있죠, 여러분들. 9시부터인가? 3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그때고. 장외 거래면 거래일의 마지막은 3월 3시 30분. 그때 가격. 그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순위는 뭐냐면, 우리가 자산의 시가를 평가해 주시는 분이 감정평가사 분들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 뭐, 감정평가업자니까 법인도 가능해요, 당연히. 예. 대신에 내가 감정을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매겨요, 평균. 맞죠? 대신에 우리가 감정평가사 분들이 감정을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주식은 감정 못해요. 주식을 감정 못해요, 그분은. 그럼 감정을 할 수가 없죠. 주식은 주식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비상장 주식이에요. 맞죠? 비상장 주식은 여기 안 들어오죠. 맞죠?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감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장 주식은요, 여러분들 상증세가 상속세, 증여세, 상승세라거든요. 상증세에서 감정평가, 상증세에서요, 우리가 비상장 주식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3순위. 그래서 여러분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순위는 제3자, 2순위는 감정평가업자, 3순위는 상증세. 알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대신에 주식은 감정평가업다. 이렇게 외우시면 1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해결돼요. 알죠? 외우시고. 이거는 내가 왜 띄웠는지 모르고 이거 무시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의미 없어요. 자, 요게 중요해요. 금전대차 거래. 실기용. 이게 가지급금 쪽이에요. 알죠? 뭐냐, 들어보시면. 내가 가지급금이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여러분들 대여해준 금액이잖아요. 그럼 특수관계자한테 대여해주면 뭘 받아야 돼요? 이자 받아야죠. 그 적정 이자를 얼마로, 몇 %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알죠? 이것도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데, 일단은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잡아야죠. 자, 일단 원칙은 뭐냐면,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곧 실기할 때 갑자기 차입금 입력해야 되거든요. 차입금?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볼게요. 뭐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의 특수관계자고요. 알죠? 여러분들의 특수관계자, 여러분들의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는 제 법인이라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을 빌려드린 거예요. 맞죠? 1억을 빌려드리면 몇 %의 이자가 받아야 될 이자냐, 그 뜻이잖아요. 맞죠? 어떻게 보냐면, 제가 이제 만약에 국민은행에서 8%로 빌렸어요. 그렇죠? 국민은행에서 8%로 빌리고 신한은행에서 10%로 빌렸대요. 그럼 평균적인 이자율은 9%잖아요. 맞죠? 그럼 제가 평균적으로 주는 이자만큼 특수관계자한테도 받아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평균 차입 이자율, 그러니까 내가 특수관계자한테 받을 이자율 퍼센트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차입한 것의 평균 이자율 있죠. 그것만큼 특수관계자한테 받아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은행한테 평균적으로 9% 이자 주면 특수관계자한테 돈 빌려줄 때도 9% 정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입금 명령을 해야 돼요. 여기는.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힘 좀 돼요. 힘 좀 돼요. 어저께 늦게까지 달리신 거 아니죠? 자, 예외. 자, 예외는 당좌대출 이자.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정기예금 이자율은 뭔지 아세요? 정기예금 이자율? 은행마다 여러분들 예금할 때 이자율 다르죠? 그걸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공시된 거예요. 그렇죠. 나라에서 요만큼 예금의 이자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받으면 되겠다라고 공시한 게 지금 아마 1.2%일 거예요, 아직도.
맞죠? 그럼 당좌 대출 이자는 뭐냐?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가 다 다를 거잖아. 이제 퍼센트가요. 그럼 나라에서 이 정도의 이자는 우리가 대출할 때, 은행한테 대출할 때 이 정도의 이자는 줘야 된다라고 공시하는 게 당좌 대출 이자율이에요. 나라에서 공시하는 여러분들 그 대출할 때 이자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마 4.6%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나중에 좀 이따 하겠지만 이 둘 중에 선택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질문. 둘 중에 큰 거, 작은 거. 좀 이따 하겠지만 작은 거. 특수관계자한테 받을 이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되는 게 적겠죠. 아니, 특수관계, 여기는 여러분 특수관계자한테 받아야 될 이자가 1,000만 원인 거하고 특수관계자한테 받아야 할 이자가 400만 원인 거 중에 뭐가 더 유리해요? 법인한테는. 이자, 특수관계자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겠죠. 부인되는 경우가 적어지니까. 고민해 보시면 알죠. 실제 업무에서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둘 중에 우리가, 왜냐하면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신고해야 되거든요.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중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판단해가지고 당좌 대출 이자율이 작으면 얘를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신고 안 하고 인정 안 해줘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